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사법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천안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원고 보니까 가운데 자에 따옴표가 돼 있네. 하자에 왜 이런가 생각했더니 이제 댓글 보면 천아람 변호사라고 쓰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가 아니라 하다. 네. 무슨 하자입니까? 저게 한글 이름이에요. 예. 하람이? 네네. 하람은 뭔 뜻이에요? 하늘이 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오, 좋다. 그래요? 예. 그 통상은 아람은 한글이면 저는 하람은 한자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예, 뭐 한자 뭐 저도 뭐 만들까 했는데. 야,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성인하고 인터뷰라고 하늘이 내리신 분하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와. 예. 한인이죠, 그게. 그럼 한흥 한인. 차차게 지금 나오시는 거네요. 그러면? 뭘 또 차차게 나옵니까? 하늘이 예. 내리셨는데 지금. 아닙니다. 한웅이잖아, 한웅. 뭐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뭐 열심히 살아야죠. 예. 그 뜻입니까? 그 한웅이 하늘이 내린 사람. 근데 뭐 하늘이 주기는 줬는데 한인이거든요. 뭐써 안 좋은 걸 줬을 수도 있고요. 네. 뭐 박준 변호사 이름은 안 여쭤봐도 되죠? 지혜 지자에 흑풍류 훈자인데 아, 지혜가 나팔처럼 음악처럼 흘려 퍼져라 뭐 이런 뜻입니다. 지혜가 흩뿌려져 날아가 버린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농담이고. 네. 박준 변호사께 제가 오늘이 정경심 교수 2심 선고일 선거 날입니다. 예. 내일 아니에요? 내일?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은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자주 틀린다고 해서 안 여쭤보겠는데 이거 하나는 환기하고 넘어가겠는데 예. 저번에 9월 15일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9월 15일 와, 얼마 안 김건희 남았죠, 씨 이제. 관련해서 오늘 그거는 맞구나. 수사 결과가 뭐 기소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9월 15일까지는 결정 난다고 네. 단정을 하셔서 우리 PD가 썸네일 제목에 대예측으로 달아버렸던데. 못 박아버린 거 알고 그것 때문에 있어요. 기자들은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뭘 아는 게 있냐 저한테 묻는데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습득한 정보를 갖고 추론을 한 것이다. 네. 그 습득한 정보에 그런 소환하겠다는 정보는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소위 뇌피셜이라고 하죠. 뇌피셜인데 이제 아주 많은 근거들을 그를 갖고 추론을 한 거고 아주 들은 건 없다. 그 확실히 소환 일정이라는 건 들은 건 없다. 네. 그 근거라는 거는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그게 사실 저도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의 종착점은 피의자의 소환이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예견 아닌 예견을 하면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죠. 왜냐하면 왜 저러지? 유무죄는 이상한데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유무죄는 자꾸 틀릴 수는 있는데 수사 절차 과정은 아주 그 방식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 저런 거 처음 보는데. 아니 정말로 공개하는 무슨 고급 정보 갖고 있는 거 아니요? 그건 없어요. 기자들 자꾸 묻는데 그건 없습니다. 없는 거 없다 그래야죠. 근데 왜 이렇게 자신해 근데? 그러니까 제가 검사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랬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예 그 불기소할 사안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니 그러면 그런 틀리면 방송계 은퇴 어때요? 이게 뭐라고 이거 은퇴를 합니까? 이걸 뭐라고? 대예측이잖아요. 대예측. 소예측입니다. 그냥 아니 우리 썸네일은 그렇죠. 대예측으로 이미 대예측으로 나갔다니까. 나갔는데 제목을 지금. 잘못 달았어요. 그냥 아주 그 작은 변호사가 아주 작은 예측을 한 걸 갖고 대예견 대예측 이래가지고 입장이 조금 오늘 썸네일은 재확인한 대예측으로 달았어요. 소예측. 알겠습니다. 이건 9월 15일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 한 달.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예. 그럼 보겠어요. 네. 자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법리적으로 한번 좀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총평부터 좀 그러니까 듣고 싶은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가석방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솔직히 뭐 저희 당에서나 뭐 제가 몸담고 있는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나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냈죠. 약간 뭐 진짜 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최재형 후보도 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상황,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고려해야 되고 대신에 가석방이라는 게 사실은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혜택을 입은 거잖아요, 국민들로부터.
국가로부터 혜택을 입은 거니까 거기에 맞게 책임감 있게 뭐 투자도 더 많이 하고 고용도 더 많이 하고 뭐 더 열심히 잘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라 뭐 이런 정도의 입장을 내놨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원론적인 입장이고 얘기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솔직히 이런 것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글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해야만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요. 예, 정말 뭐 다양한 형태로 기여를 할 수 있고 아니 공중질서 열심히 지키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그럼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사는 게 사실 그게 다 각자가 나라에 기여를 하는 건데 그럼요. 항상 이런 거 되면 너무나 이 경제적인 이런 거 뭐 재벌들에게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네. 이런 사례들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그런 관념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법 앞에서 우리가 다 평등하다 이런 게 그냥 한낱 구호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박준 변호사는? 저는 뭐 상당히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뭐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석방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 법상으로는 개전 예정이 뚜렷해서 그 행상이 뭐 양호해서 개전에 법이 바뀝니다. 뉘우침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국제 경제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이상한 요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개입돼 있던 자체가 것들, 예,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요소를 개입할 건가요? 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하나 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금 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 뉴스 보셨죠? 예, 그 사람은 빠졌죠 지금.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범계 장관께서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뭐 우리가 항상 이런 거 할 때 늘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하다못해 말이라도 뭐 여기 뭐 뉘우침이 있고 뭐 모범수였고 형기의 60% 이상을 채웠으니까 그냥 내보낸다. 예를 들면 재벌이라서 특혜를 줄 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역차별할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요건만 보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깔끔했을 것 같은데 뭐 국가 경제 상황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법에 없는 요건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런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법에서는 뉘우침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재벌이라는 이유 때문에 뭐 이부영도 마찬가지고요. 부영 회장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이종근이죠. 이중근이죠.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간 게 아닌가는 의혹이 되는 거고 그 자리에 일반 다른 국민 구금돼 있는 국민을 넣었을 때 과연 되는지 물어봤을 때 아닐 것 같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만 갖고 따집시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어제 뭐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그 얘기했더만요. 취업 뭐 그 제한 오고 가석방은 별개다. 근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경제 상황 고려해서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그러면 나가서 경제 활동하라고 가석방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안 해주는 것도 이상해요. 논리가 그런 이상해요. 거죠. 논리가 이상해요. 그럼 취업 제한 풀어줘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그렇죠. 맞죠. 사실상은 특경법에 또 그 법이 있는 거예요. 5억 원 이상의 횡령죄는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 법을 위반했으면 회사하고 관계돼서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삼성은 좀 이재용을 채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회장을. 그런 상황인데 법무부 장관이 그걸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가석방 해주고 경제 회복, 뭐 경제 글로벌 그거 생각한다면 그 취업 제한도 풀어주는 상황까지 돼야 되겠죠. 법리적으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잖아. 그러니까 그 저 경제 상황 때문에 가석방 해줬으면 경제 활동하기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예. 무슨 또 별개란 말이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 얘기만 딱 갖다 붙이는 모양새고 이게 일관되게 아니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요?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온다고 보기엔 장관이? 뭐 제가 장관을 비판하기는 좀 그런데 네, 국가적 경제 상황, 뭐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해서 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 그 취업 제한까지 풀어져 버리면 사면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현실에서. 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냥 뭐 자유롭게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저희 진영에서 국민의힘 진영에서 어떻게 공격을 또 하냐면 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장관을 앞세워서 결국 사면과 동일시되는 별로 다르지도 않은 거를 장관에게 또 떠넘긴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또 비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보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풀려난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언론에서 그렇게
장단을 쳐놓고 다시 또 비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저게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말이 안 되냐면 그럼 별개라면 그러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정례면 알아껏 눈치껏 경영해라 이 얘기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게 그런 접근법이 말이 되는 접근법이에요, 그게? 그 이거를 만약에 안 해준다는 거는 말 그대로 바지 사장 내세워서 뒤에서 조종하면서 해라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취업 제한 안 풀어주면 그것도 이상해요. 또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딱 잡습니다만 그렇다고 취업 제한 풀어주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지금 얘기죠. 말씀드리는 건 풀어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박범계 장관의 논리 구조에 따르면 그렇게 모순에 빠진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삼성의 논리를 한번 좀 그 두 분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 논리는 이거더만요. 첫째, 이재용 부회장은 등기 이사가 아니다. 그다음 비상근이다. 예. 그러니까 취업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어떤 상황도 그랬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활동하는 거 문제 없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도 그냥 말이 말장난치는 것 같아요. 삼성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거를 아니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또 최고 운영자주의는 갖고 있잖아요. 또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죠. 등기 이사는 아니고 뭐 미등기고 미등기인데 비상근인데 최고 운영자이긴 해. 최고 운영자로 돼 있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공정거래법상 총수로는 돼 있을 텐데 네. 그게 뭐 이게 CEO 법 이런 거로 조금씩 하진 달라요. 않을 거예요. 등기사는 아니지만 아마 이 다른 법상으로는 총수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빠져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 취업 제한을 풀어주면 뭐 크게 상관은 없게 돼버려요. 결국은 법무부에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당장은 아니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참. 한마디로 그러니까 첫 단추를 이렇게 꿰 버리니까 줄줄이 지금 다 그 어긋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라면. 네. 그렇죠. 깔끔하게 뭐 경제 상황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했었으면은 그죠. 그 다음에 취업 제한을 해도 그럴 수 있는데 뭐 좀 이상해요. 제가 봐도. 뭐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는 좋잖아요. 뭐 저희로서는 뭐 당 입장에서는 항상 뭐 경제 발전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글쎄요. 저는 아니 경제 발전도 물론 중요한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삼성이 당장 망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저도 까놓고 하나 질문 드리면 예. 다른 후보들은 몰라도 판사 출신인 최재형 예비 후보나 네. 검사 출신이면서 사실상 사건을 핸들링했던 윤석열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 아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엄청 짧게 뭐 내놨더라고 입장을 뭐 어떻게 냈더라 그냥 뭐 존중한다 뭐 이런 식이었나? 저 잘 기억이 안 나고.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네네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후보께서 이미 이거 결정이 나오기 전에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재벌 총수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재벌 총수가 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무조건 환영한다 이렇게는 안 하고 진짜 이거는 큰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더 잘해라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법원의 그런 어떤 그 사고가 결국은 사모법칙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사실 맞죠. 까놓고 예. 그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형 그 예비 후보도 판사 출신으로 그 범전에서 지금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후보 입장에서는 또 뭐 경제적인 필요성이나 또 국민 여론 이런 걸 고려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는 뭐 정치인이 되긴 네, 했습니다. 이 얘기를 되긴 조금만 했으니까. 제가 좀 예. 뭐 붙이고 싶은데요. 네. 결국은 이런 가석방이나 사면은 또 법원에 대한 어떤 중대한 예외 조치거든요. 법원이 판사가 2년 6개월을 징역을 선고를 한 거고 확정이 된 거라면 그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판사가 내린 거기 때문에요. 근데 행정부의 어떤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정부의 어떤 처분으로 그것을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중대한 예외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것을 비판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죠, 사실은. 그거 이때까지 했던 게 예를 들어서 80% 복용률을 채우고 했다면 60%로 내리거나 그럼 행정부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이 된다면 판사 출신이라면 뭐 최재형 원장 네, 제가 맞아요. 사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건 맞죠. 제약하는 거고 그럼 판결하면 뭐합니까? 다 줄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데 별다른 반응이 없다라는 건 저는 그 부분 조금 그래서 좀 그랬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정치인이 네.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 말로 그런 방법이 네. 없다. 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짚어보면 지금 이제
가석방 실효가 발생하는 경우 그렇죠. 뭐 형법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어제 또 이제 그 보도 나온 게 있는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실효된다. 효력이 잃는다. 근데 과실로 인한 선고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 과실로 인한 예.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프로포폴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받으면 실효되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다시 있어야 근데 됩니다. 형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간다면 대부분까지 가서 끝나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확정은 안될 확정까지 거예요, 거의. 예. 어쨌든 빨리 진행돼서 끝난다면 근데 그거 12월 달에 지금 개정이 올라가고 통과가 됐는데요. 그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걸 합쳤어요. 한자어들이 너무 많다 이거 가석방 조항 중에 몇 개를 한글화 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과실로 단 과실을 다 합쳐 가지고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서 하나를 빼버렸어요. 뭐 그때 지은 죄로를 하는 걸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네, 고의로 저지른 그러니까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네, 그러니까 밑줄을 범죄를 저질렀다에 밑줄을 그을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거예요. 확정됐다에 그러니까 밑줄을 그을 건지가 애매하다. 어쨌든 이 둘을 맞아요. 합치면서 예. 어떻게 해석될 여지가 있냐면 결국은 앞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가석방 되잖아요. 13일부터 밖에 나가서 고의로 범죄를 지금 저지르면 그 범죄로 확정됐을 때 실효된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범죄 그 형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 지금 재판들은 다 가석방 이전에 됐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한 시점은 가석방 전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건 해당 사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문제점을 MBC에서 보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법의 명확성,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여기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저도 이거 그냥 읽어봤을 때는 웬 가석방 기간 중에 새로 죄를 지어야 되는 것처럼 읽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읽힌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가석방을 실효시키고 뭐 집행유예를 뭐 취소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면 네 새롭게 가석방 기간 중에 죄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 보여요. 네, 근데 아니 뭐 바보도 아니고 가석방 기간 중에 이게 물리 해석이라 그러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법률 해석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암만 그게 역사적으로 그런 해석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어진 물리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렇죠. 문헌 그대로 해석해 해야 보면 된다는 지금 이렇게 거니까. 해석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직역이냐 의역이냐 그렇죠. 근데 의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더 이상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네. 어쨌든 그 개정 과정에서 어떤 게 개입된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실효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이제 법 개정을 잘못했다는 문제는 좀 이따 다시 네. 얘기하고 이재용의 케이스로 한정을 하면 그냥 통상적 해석은 이제 형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문헌이 근데 일단 만들어졌었거든요. 가석방 효력은 네. 그러니까 그 가석방이 그러니까 그냥 감방에 있어서 형기를 채웠다는 그 시점까지만 되는 거고 딱 그렇죠. 채우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가석방이 나버리고 없는 거죠. 다 정리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내년 7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 7월까지 예를 들어서 뭐 분식회계 사건이나 프로포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될 가능성이 1이라도 있습니까? 프로포폴 사건은 있죠. 프로포폴은 있죠. 한다면 프로포폴은 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네. 시간을 끌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형이 확정되는 걸 기점으로 한다면 가석방 기간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 형이 확정 판결이 안 나오게 끌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프로포폴로 그렇게 끌 수 있을지 아마 또 대형 로펌이 가서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항소하면 되고 상고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실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금고 이상이 실형이 아니라도 이제 금고 금고 이상이 나와야 집행유예 정도 나와야 되는데. 되거든요. 잠깐만요. 벌금형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괜찮아요. 이번에 하정우 씨 항소 상고 이번에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벌금형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석방 실효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석방 실효는 벌금형은 예. 징역이나 금고가 나와야 돼요. 금고는 일단 가실범이 그렇지, 금고 빼면 이상이니까. 징역형이 나와야 되는데 프로포폴 사건 이거 자체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약식 갔다 돌아온 거기 때문에 벌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번에 하정우 씨도 보니까 벌금 1,000만 원 1,000만 원. 구형된 것 같던데. 벌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이거 굳이 상고까지
1년 끌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아마 출중하다 하더라도 대부분 재판결 좀 엄청 오래 잡더만. 이게 뭐라고 1년 동안 법률 심을 하고 있습니까? 아예간 됐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 보도에 대해서 약간 그 비판적으로 보는 지점은 이거를 마치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보도 저도 기사를 면밀히 봤는데 그런 취지로 기사를 작성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법률 개정에서 너무 좀 부실했다. 부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실한 개정의 결과가 이재용한테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뜻으로 기사의 보면 취지는 될 것 그거 같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네. 제가 삐딱선 정산 하나를 발휘하면 이 형법 개정을 갖고 제가 다시 제기하는 문제가 그럼 법사위 뭐 했냐? 체계 작고 심사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따위로 나오느냐?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희 둘이 앉아서 10분 동안 읽어봐도 이거 좀 말이 뭐 안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잡으라고 그러니까 법사위가 체계 작고 심사한다면서요. 그럼요. 거기 전문위원들도 막 엄청 있고 그러는데. 그럼 뭐 한 건데 예. 지금까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거는 저는 법무부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법 있잖아요. 기본 뭐 우리 민법, 형법, 상법 뭐 이런 것들 기본 법률 개정할 때는 법무부가 원래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자기네 법이. 자기네 소관법이니까. 그렇지. 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아무 이또 법사위 소관 법률일 거예요, 형법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정말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범하는 경우에만 실효시키겠다라는 의도였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것도 그게 아닌데.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같은 법률 조문이 한글화되면서 하면 그 전 조문하고 쉽게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하면 뭐냐면 교열 보다가 사고를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 근데 법하고 74조 형법 74조인데 같은 가석방 실효라면 그거 해석하고 똑같다면 확정을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만들 교열하는 과정에서 지은 죄를 넣는 바람에 이게 엉뚱 해석 여지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래 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썼다면. 그게 사실 우리 한글화 작업이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요. 우리 법제처에서 알법. 그러니까. 알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하다가 사고가 사실 많이 나요. 근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최소한 이 중요한 이 기본 3법이라고 하는 형법, 민법, 상법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아무튼 이거는 저도 좀 의아한 일입니다. 네, 이거 한 사람 갑자기 이슈돼가지고 등에서 땀 좀 이불킥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담당했던 분. 국민의 의원들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윤한홍 의원. 아니 제 말은 그래도 뭐 그 사람들이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좀 검토하고 했던 전문위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예.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법사위의 체계 작고 심사 권한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라는 건데 원래는. 맞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넘어가죠. 저희 당 의원들도 좀 더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가 박근혜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라는 발언이 참 또 파장이 큽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박 근데 후보는? 이 얘기를 저는 왜 하는지 좀 이해가 자기 부정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가 대통령이 현직이라면 불체포 특권 때문에 구속 자체 못 하는 거고요. 네. 대통령 나중에 끝나고 나왔다 나오고 하면 나서는, 그 이후라고 하면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책임을 지던 상황인데 이걸 했던 걸 갖고 지금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바뀌고 본인이 정치 이제 한다고 해서 또 지지자들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알 수 없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본인이 했던 행동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 좀 그렇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실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불구속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 본인이 뭐 특검의 수장은 아니었으니까 뭐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뭐 진실은 저희가 알 수 없죠. 또 본인의 내심의 의사인 부분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정치인이 이제 됐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저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열심히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서 뭐 국정원 댓글 할 때는 뭐 저쪽에서 핍박을 받았다가 또 이걸 할 때는 뭐 저쪽에서 이쪽에서 핍박을 받고 이런 식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그냥 그 당원들의 친박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게 아니지 않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전문용어로 면피성 발언이잖아요. 그런 예. 얘기를 하면. 그리고 지금 결국은 감옥에 갔고 징역형을 얼마나 받았는데 그게 불구속 수사 맞다는 말을 지금 결론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뭐 저도 예를 들면 저는 특히 이게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최재형 후보도 요새 약간 우클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경선 단계니까 물론 뭐 민주당도 사실 그런 게 있죠. 우리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최재형 후보 캠프를 포함해서 좀 그거는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당선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확장성 있고 나중에 본선 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어찌됐든 당의 당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건데, 전략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근데 왜 그거를 다 좀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건지 저로서도 솔직히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조급함이죠. 당내 경선에서는 자신의 진영 색깔을 내는 게 유리하고 본선에 갔을 때 이제 중도를 지향하는 게 유리하다고 뭐 저는 알고 있는데,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일 거라고 들어오면 더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지는 모양새거든요. 최재형 후보도 많이 좀 따라잡지는 못하는 모양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당에 원래 많이 맞다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박근혜 불구속 얘기까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한 게 아닌가.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정치 논담이 아니라 사법 논담이니까 네. 다시 돌아가서 윤석열 당시 그러니까 특검 수사팀장이었죠. 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뭐 박근혜 씨에 대한 어떤 수사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이 불구속 수사를 건의를 했다고 치죠. 사실이라고 네. 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밝히는 행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 이것도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검사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는데 나 이거 기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위에서 기소하라고 해서 나는 그냥 기소했을 뿐이야. 내지 어떤 나 구속영장 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네. 위에서 그러니까 치라고 해서 쳤어. 만약에 검사가 그렇게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네.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해고록 같은 데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주 진행형입니다. 박근혜 좀 감옥에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수사 과정에서 했던 얘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럼 관철을 시키고 그러면 하기 싫으면 그만뒀었어야죠. 그럼 그만둬서 뭐 양심선언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수사가 진행된 거예요. 구속 수사가 아니 제가 진행됐다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어떤 그 의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고 찬성 반대를 어떻게 했는지는 다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신념의 그렇죠. 표현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책임을 거고. 져야 네. 되는 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이 검찰의 어떤 수사에서 기소까지 가는 일련의 행위는 행정행위잖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그냥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당연히 안 돼. 저는 그래서 생각. 저는 그거 결과론적으로 구속이 된 거예요. 중간에 자기 불구속 건의했다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고, 아주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고, 정말 계속 얘기하지만 죽기 직전에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엄청 후회한 일이 하나 있다. 그걸 불구속했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대권에 뛰어들면서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이 얘기를 한다? 아주 부적절하게 좀 보입니다. 저는.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제가 봐도 일단 이게 뭐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는 본인의 그냥 그런 자기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굳이 이 타이밍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필요가 있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예. 네. 그 이번에는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그 몸담고 있는 최재형 그 캠프 네. 선거법 위반 논란 불거진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은 것은 선거법 위반인데 그냥 이제 그때 캠프에서 나온 해명은 그냥 누군가가 이제 건네서 네. 혹은 이제 해서 한 건다 이거였는데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찾았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우선 이게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저도 저때 현장에 있진 않았는데 해명하는 그 글은 제 이름으로 나갔어요 또. 그래요? 예. 공보투보 천하람 명의로 나가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접하고 저도 물어봤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는데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 얘기로도 우리가 마이크를 준비한 거는 진짜 절대 아니고 근데 누군가가 마이크를 이렇게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캠프에서 받고
그러면 뭐 마이크 준비했으면 줘라. 뭐 줘라라고 해서 마이크 줘서 후보한테 건네준 건 맞다. 그러니까 마이크 네. 달라고 한 건 맞잖아요. 네, 맞아요. 마이크 있네 해서 마이크 저기 있으니까 주세요 해서 준 거 맞고 다만 여기서 하나 설명해야 되는 거는 마이크로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 거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해야지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노래 부르면 괜찮아요. 노래 부르거나 뭐 인사하거나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이게 선거 운동의 범위가 되게 좀 애매한데 자기 스스로를 당선시키거나 누군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선거 운동인데 기본적으로 아주 좁게 보면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해야 선거 운동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좀 자기에 대한 그 지지를 호소를 해야 돼요. 아무튼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냥 인사 말씀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던 건데 조금 현장이다 보니까 최재형 후보도 좀 업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항상 사고는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제가 방금 변명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저희도 유감스럽다라고 냈고 이해가 안 돼요. 네,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말씀 판사나 법원장을 하면 그 지방에 아마 제가 대전 지방 네, 대전 선관위원장 관리위원장을 했어요. 최재형 예비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말 그대로 그거예요. 노래 불러세요. 뭐 노래 뭐 꽃피는 그런 노래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 마이크 들고 인사말만 해도 돼요. 사실. 안녕하세요, 예. 최재형입니다. 뭐 여기 오늘 상관없어요. 서문시장에 와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사실. 마이크 덜라고 찾아해가지고 20대 대통령 예비 후보 최재형 해놓고 뭐 문재인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는 위반이죠. 당연히 위반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정말 그 선이 애매한 게 문재인 대통령 비판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까지도 애매해요. 왜야? 그거. 근데 이제 거기서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까지 나가면 정권 교체를 하십시오. 저 말고 딴 사람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까지도 사실은 애매한데. 아니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최재형 후보가 가서 뭐 정의당으로의 정권 교체인가? 최재형 가서 저 말고 홍준표 후보 밀어주세요. 그럴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야권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애매해요. 특정인에 대한 뭐 이런 건데 아무튼 그 선거법이 저도 사실 저한테도 사람들이 캠프에서 변호사니까 선거법 잘 아시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데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선거법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진짜 복잡하고 진짜 세세하게 돼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게 심지어 되게. 정치인이 아니라 정당도 선관위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좀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판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복잡한 선거법을 뭐 하다가 이제 놓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근데 기본이거든. 대전 선관위장 했다고요? 여기서 막히네. 그것도 그러고 그거 뭐 다른 거 뭐 돈이나 이런 거는 어렵지만 이거는 기본이에요. 5개에서 선거 기간 아닌데 확성기 해가지고 지지운동 호소하는 거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인사말 정도만 해야 그대로 돼요. 한 거예요. 제가 그대로 법 위반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바뀌었는지 뭔지 옛날 기억나는 게 한 10년 전인가 뭐가 있었냐면 어느 그 사무실에서 김밥을 주면 선거법에 걸리고 뭐 녹차인가 음료를 주면 선거법에 안 걸리고 맞아, 뭐 간단한 다과라고 표현했거든요. 다가니까. 이거 진짜 이거 웃긴다. 법 시행령이 거기서 다가니까 차하고 과일은 괜찮고 그 이상의 먹는 거. 김밥은 안 되고 떡도 안 돼요.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식사. 떡도 안 돼요. 식사가 빵만 돼도 안 돼요. 새참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다구할 때 보통 떡 하나씩 나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죠. 쪼매난 떡은 괜찮다고 봐요. 작은 떡은 괜찮다고. 이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를 또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좀 저는 조금 그런 거 좀 풀어줘야 되는데 돈도 마찬가지고 자꾸 제한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법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 이 규정도 저희도 굳이 한번 좀 아무튼 좀 그렇지만 이 규정도 사실은 좀 과잉 규제라고 그 얘기하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기는 해요. 이 그렇죠. 규정 자체도. 물론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최재형 예비 후보 편들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네. 아무튼 너무 복잡한 건. 아무튼 저희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대전 선관위원장을 하셨는데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오늘 그 이제 최재형 후보 얘기를 많이 하나만 더 합시다. 그 할아버지 이제 독립운동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을 그러니까 언급을 해요?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게 굳이 뭐냐, 얘기할 필요 없는 얘기를 한 거. 이게 이제 어떤 식의 얘기냐면 그 후보의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오마이뉴스에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증조 할아버지가 면장을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취지로 그런 논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면장을 했다고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뭔가 직위를 아주 고위직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직위를 했다고 해서 다 친일파다. 그런 논리면은 그 농업개장 하신 분도 친일파라고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뭐 그런 취지에서 그냥 아니 굳이 그래 그런 얘기 같은 그걸 걸 한 하면서 겁니다. 네. 그 달라요. 아마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공보 라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처법 이런 거예요. 지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보면 친일 반민족 부역 행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일제 강점하에서 어떤 직위 이상 기준도 있어요. 그죠? 그거 그렇죠. 때문에 그거 차라리 때문에 글로 갔어야죠. 예. 그거 제 말이 얘기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 어떤 법적인거나 통용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것들을 지금 건드린 잠깐만 거거든요. 직위가 면장까지 포함이 됐던가 그때? 면장까지는 아마 안 저는 됐을 포함되는 겁니다. 걸로 혹시 좀 밖에 한번 좀 찾아봐줘요. 아마 그 기준, 그러니까 직위 기준이 있을 거예요. 군수 이상이었나, 면장 이상이었나.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뭐 어쨌든 그건 면장이면 중요하죠. 너무 많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논평이 되고 그렇게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터무니없는 걸 연결하고 가장 그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것들 연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주장이 일리가 있나? 더 비판을 받는 소지가 크지 아니, 않나? 근데 저는 충분히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오마이뉴스 우리가 항상 언론들이 각자의 진영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컨대 오마이뉴스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께서 당시에 그 농업 개장이었죠. 흥남에서 농업 개장이셨죠.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친일 뭐 논란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의 진영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너무 추측성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말이 그 말인 거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네. 있지만 그렇게 말을 던짐으로써 제가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조상의 친일 행적을 그러니까 제기를 하는데 당신네 기준은 이르지 않나라는 것은 네. 청와대에서 만약에 증조부의 그 면장 경력을 문제 삼았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당신들이 면장 기준에서 보면 농업개장 뭐냐는 할 수 있는데 제기한 쪽은 오마이뉴스잖아요. 근데 왜 오마이뉴스한테. 청와대를 끌고 오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죠. 이런 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면서 또 이 부분은 사실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아시는데 오마이뉴스도 모르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안 하고 왜 우리 조상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 민주당에도 사실 친일파 엄청 많습니다. 민주당 조상들 중에 보면 뭐 친일 행위 하신 분들 되게 많고 그런데 뭐 무슨 토착 왜군이 맨날 그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문제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진영 간의 대결 단순히 청와대에서 이걸 했다라기보다 좀 그런 진영 논리가 너무 작용한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뭐 답변 태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맥락에는 이런 게 있는 거겠죠. 이제 최재형 예비 후보의 어떤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애국자 집안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뭐 여기까지 얘기 나왔겠습니까? 아니 실제 애국자 집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꼭 검증하고 싶은 거죠. 그 정말 애국자 집안인가라고 하는 건 이제 검증 차원에서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친일파인지 뭐 애국자인지 하긴 합니까? 독립유공자라 했다가 뭐 독립운동가 했다가 애국자라 하니까 그 언론이라는 거는 그걸 확인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니니까 지금 보도를 낸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그 공보 특보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거보다 더 그 이해가 안 됐고 궁금했던 게 고 최영섭 대령께서 네. 회고록에서 그러니까 최영섭 대령의 이제 선친이시죠. 네.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의 할아버지 되시는 그렇죠. 분의 최병규 씨. 최병규 씨. 대통령 표창 내역을 네. 잘못 그러니까 회고록에 쓴 거잖아요. 좀 착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표창 사유를 네. 그게 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글쎄요, 이제 본인 이제 그 실제로 독립운동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반일 운동을 했어요. 이 최병규 씨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 아들 입장에선 요런 이 표창장에는 되게 두루뭉실하게 써 있어요. 투철한 국가관과 통일 애향의 사명감으로 뭐 군민의 조직 활성화 강화에 앞장섰고 특히 향토 문화 발굴 사업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여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투철한 국가 간이나 통일 애양회 뭐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뭐 그런 취지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본인이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 제3자가 출장하는 영역이고 자기 아버님 얘긴데. 근데 자기 아버지가 실제로 그 춘천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순종 서거 뭐 이렇게 추모 운동 하다가 퇴학도 당하고 3년간 무슨 뭐라더라 이게 금종령 뭐 이런 것들도 당하고 실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참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드러냈다가 고초를 겪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됐겠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네. 우리 제작진이 지금 찾았는데 찾았네. 법상 반민족 행위 어떤 직위의 기준은 군수 이상. 군수네요. 그렇겠죠. 연장은 지금 아직까지 없다고 지금 하네요. 네. 그러면 이거 얘기하지 그 쓸데없이 그 대통령 얘기는 했었고 그건 뭐랍니까 제가 쓴 이게. 거는 아닌데 뭐 어쨌거나 예.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응 논리 개발에 있어서 아니 뭐 김종배- 정치적 대응 논리로는 쓸 수 김종배 있죠. JB를 좀 불러가서 뭐 할 때만 좀 물어봐봐요. 아니 뭐 우리가 왜 우리가 잠자는 부른다고 사자의 뭐 쿼터를 왜 아니 아주 건드려주고. 좋은 너 대응 논리가 있는데 왜 쓸데없는 거 얘기해가지고 비판받고 아니 뭐 저희도 비난받습니까? 모실 수만 있으면 모시고 싶죠. 저희가 뭐 안 모시고 싶겠습니까? 딱 봐도 이게 정답인데 이거 얘기하면 누가 말할 거예요. 못 자라고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뭐 그거는 뭐 길게 끌 사안은 아니죠. 네네 그럼요. 청와대고 공방 벌일 생각 없죠. 근데 크게 공방 벌일 생각 없고 저희도 근데 반격 하나 날리긴 날렸어요. 예. 뭐요? 어떤 방법? 아 대통령께서 뭐 극히 유감이다 뭐 그런 뭐 유감 네. 이렇게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이런 거 유감 표명하시지 마시고 그 해체 다른 거. 예, 뭐 백신이든 뭐 드루킹이든 좀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하시라. 우리랑 백신은 뭐 티키타카 하지 대통령 말고. 잘못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모더나 잘못이나 그것도 보도가 이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 근데 뭐, 뭐, 모더나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정은경 청장 잘못입니까 그게? 예, 근데 국정의 최고 책임을 지시는 거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럼요. 그렇게 책임지는 건 맞는데 모든 뭐 백신에 모든 걸 모더나가 이제 적하는 거를 저걸 어떻게 국민들이 합니까? 아니 뭐 우리가 정치 논담이 아니니까. 네, 그거는 근데 뭐 우리 뭐 여기서 얘기할 아무튼, 건 아니지만 어떤 뭐 이제 그 대국민 약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약속이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국민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뭐 그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죄송하고 그런 입장 그런 사과를 하라는 거는 저 이해하는데 그렇죠. 저희도 뭐가 그런 큰일 난 취지예요. 것처럼 네, 뭐 네.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똑같은 거죠. 이제 참 저희도 반성해야 되는 게 같은 논리라면 그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밑에 있는 공무원이 잘해서 잘된 것도 사실은 대통령 공인 거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야당이 좀 더 넓게 인정을 해드릴 필요가 있고. 근데 정치 영역에서 항상 뭐 못한 거 비판만 많이 하니까 이제 밑에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좀 잘 안 된 것도 사실 대통령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요. 양쪽으로 가야죠 사실은. 그렇죠. 옛날에 뭐 이제 그 사퇴하세요라고 이제 그 입만 열면 얘기했던 분도 계신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사과. 뭐 야당에서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네, 뭐 알겠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네. 마무리하죠. 9월 15일 한 달 남았습니다. 아, 불안하네 갑자기. 9월 15일. 수사에 좀 힘을 좀 내주세요. 한 주 변호사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수사 힘을 좀 내주세요. 네. 그 평안한 어떤 추석을 보내게 될지 추석 직전이네요, 보니까. 한번 봅시다. 이러다가 이거 우리 코너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면 이제 혹시 파트너가 바뀔지 모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하늘이 내리신 아닙니다. 천하람 변호사, 그다음에 9월 15일을 공헌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함께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